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냈어요? 여긴 진짜 오래간만이네. 네, 그러게요. 네, 본부장님 안 나오시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안 나오고. 나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 같았고. 피하고 계시네. 오늘은 잘못 피했어요. 잘못 피했는데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 있지 길 가는데. 딱 그거네. 추석 때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추석 때 주로 북한산에서 이렇게 공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요. 부산에 가서 달러엔 훅가보고 깜짝깜짝 계속 놀랐어요. 그 시장은 안 노니까. 네,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추석 지나고 나면 뭐 변호사들이 수임이 많아진다, 바빠진다 그러더라고. 뭐 가정 이혼 전문. 뭐 이런 거. 별일 없었어요 가서?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사이 좋아졌어? 그럼요. 오케이. 자, 어쨌든 외환시장은 지금 뭐 우리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네. 우리 오늘 새로 한 번 오셨어요. 사실은 전에 몇 번 오셨었는데 여기는 처음이지. 그죠?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담당하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나이 같아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이에요? 예. 왜 부산 갔다 왔다며? 남편하고 동양 계신. 그러시네. 부산 중에 어디세요? 혹시 영도? 그쪽은 아니고요. 영도는 아니고? 예. 나 영도 쪽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영도 출신이 하나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개인적인. 들어가는 토크 좀 해보죠. 일단 금통위. 좀 비둘기파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들 봤어요? 사실 제 느낌은 전문가 분들 계시지만 기자회견 전체 내용보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에 시장이 되게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추가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건지 시장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죠 아직. 네. 그럼 언제쯤 나오나 누군지는? 2주 후에. 2주 후에 의사록 나올 때. 의사록에 공개는 안 되는. 공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그 인하를 제일 먼저 주장하셨던 그분이 아니실까. 시장에서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나오던데요. 들으셨어요? 네, 그 리포트 밖에 얘기를 한번 털어보죠. 네. 우리 진짜 할 말 많어.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적정 기준 금리 수준이 1.75%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 그 기준금리 하한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했더니 민간 연구소의 그 기준 적정 금리 그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얘기 좀 많았죠, 사실은. 한국은행이랑 현대경제연구원이랑 이제 디스전 하는 건가, 디스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변명할 얘기가 많아 지금. 근데 사실 이주열 총재님은 지금쯤이면 그게 LG은행연구원이었던가 뭐 삼성이었던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적정금리를 정기적으로 추정을 해요. 내부적으로도 보고. 뭐 테일러 준칙이나 뭐 네, 테일러 준칙 가지고 하죠. 테일러 준칙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1997하고 뭐 2000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다 놓고 보거든. 정기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냥 보기만 할 때도 있고 보고서를 내보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침 이번에 그게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 금통위 하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 전에. 근데 그때 할 때 사실 1.75보다 더 낮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 야 너무하다 해가지고 뭐 1.75 정도 나왔는데 2.25까지 왔으면 1.75나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있어.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뭐 거의 제 수준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어느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하고 무슨 우리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나 왜 그걸 물가 전망 쪽으로 이제 한번 얘기 넘어가 보죠. 우리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최경환 부총리는 이제 그 디플레이션 초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주열 총재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여전히 물가를 지금
그 물가 전망을 낮출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망은 어쩔 수 없이 낮출 겁니다. 그죠? 지금 1.9% 원래 물가 전망하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총수요압력이 있다고 지금 계속 봐왔던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처럼 뭐 6% 7%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4%만 성장해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잠재적인 성장 수준이다. 물론 숫자가 얼마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성장률이 3.5 정도에 와 있으니까 이게 거의 뭐 갭이 줄었다. 그 내년에 가서 이게 4% 넘어가면은 디플레이션 갭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갭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온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생각인 거고요. 기재부의 생각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성장률이 4%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그 뭐 소득 분배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걸 개선시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물가 한은도 이제 계속 좀 약간 멋쩍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전망을 계속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전망이라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은 사실 뭐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은은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위기 전에는 한국은행이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망 기관 중에 한 군데였는데 예, 위기 이후에는 좀 많이 어긋나고 해서 국감에서도 좀 이렇게 질타를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이미 뭐 취합을 해봐도 아마 또 다음 달에 이제 그 수정 전망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물가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뭐 아시다시피 물가가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셰일 혁명 이후로 유가가 지금 좀 등락은 있지만 예전보다 낮아졌고 뭐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수요 측면의 인플레라는 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수요 측면의 인플레는 경제 주체들이 좀 살기가 괜찮냐 안 괜찮냐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들이 뭐 체감 물가 자체는 높다고 하지만은 대중 일반 경제 주체들은 대부분 뭐 지표는 좋아져도 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수요 측면의 압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그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 이제 그 정부 때 물가 그 통계를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그렇죠. 개편하는데 그때 조정이 약간 조금 오류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좀 물가가 이렇게 물론 낮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 혹시 고려가 되지 않나. 근데 또 내년에 또 물가 크게 오른답니다. 담배값이 2,000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0.6인가? 예, 0.6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며요. 지금 1%대 물가가 논란인데 담배값만 올라도 내년에 2%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가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뭐 자동차세도 올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럼 세스 텍스 올리죠. 뭐, 각종 그죠? 세금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물가 떨어질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데. 상반기 물가가 우리가 1점 몇이었죠? 상반기가? 그래? 상반기가 한 1.5 정도 될 거예요. 1.5 정도 예, 되죠. 예. 뭐 다음에 지금 7, 8월이 1.6, 1.7 뭐 이런 시간이 지금 1.7, 그러다가 1.6인가? 1.4로 떨어졌습니다. 1.4로 떨어졌나요? 8월이 예. 8월에? 근데 이런 상태면 지금 한국은행 기존 당초 물가 상승, 물가 전망을 치면은 연말까지 한 3%대 물가가 나와야 그 전망치가 나올 거 맞춰질 것 1.9가 같은데. 나오려면 아마 2.5에서 3 예, 정도 예. 나와야 되겠네요. 3 가까이 나와야 예, 될 예. 거예요. 이게 왜 한국은행이 계속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시각의 경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 적당히 이제 낮아진 그 잠재 성장률에서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는 시각하고 이게 잠재 성장률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낮아져 있다고 보는 그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물가의 전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실적 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나 높게 그거는 잡았다가 낮게 나오면은 점점 수렴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글쎄 뭐 하여튼 이 물가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금리 통화금리 정책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시각도 다른 거고. 경기 보는 시각도 다르고. 잠재 성장률을 보는 시각도 다른 거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초입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갈리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난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뭐 특히나 정부의 당국자가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뭐
실제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왜냐하면은 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 디플레이션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에이, 근데 그 정책 당국자가 그거를 인정을 민간에서는 많이 떠들어도 되는데 정책 당국자가 얘기를 하면 시장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어 버리거든. 아니, 미래에 대한 기대는 이미 악순환으로 디플레이션 가고 걱정으로 가 있어요 지금. 알겠어. 환율 갑시다. 환율. 그냥 그만 얘기하고. 에이, 진짜. 소금 맞은 기분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엔화 약세가 지금 심각해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뭐 엔화 약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 강세가 일단은 메인이고요. 달러 강세가 7월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제 8월에는 거의 유로 위주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다면은 8월 말부터 최근에는 이제 엔화 중심으로 이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얼마로 끝났어요? 오늘 거의 한 5시까지 107.3 동경시장? 예, 3, 4 거의 4에 근접을 했고 무지하게 갔네. 예, 그래서 달러엔 차트를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네. 이게 200개월 이평선이에요. 106.4엔. 그 금융위기 이전의 그 고점에서 저점에 갔다가 61.8% 그러니까 선이 한 105.3엔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선도 이제 뚫고 넘어가면서 최근에 한 120엔 근처까지 있었던 게 지금 예, 금융위기 위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요한 정말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들을 다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그 추석 이후에 그 달러엔의 상승은 일단 이렇게 기술적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물론 달러 강세도 있지만은 일본은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이렇게 촉발했던 게 그 후생 노동장에 그 공적연금이 해외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임명이 되면서 달러엔이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이제 4월부터 주식, 채권 모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공적연금까지 거들어주면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엔화 약세를 더 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근데 제가 그 펜션 관련된 글로벌 펜션 펀드 관련된 보고서 쓰다 보니까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스웨덴이나 이런 펜션 펀드들도 해외 투자는 다 늘리겠다라고 다 연간 전망에 적혀는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사건 때문에 뭐 엔화 약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촉발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미 일찌감치 그런 식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더 그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반기 때 좀 약간 그것 때문에 달러엔이 좀 들썩이다가 그때는 이제 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 달러엔 상승을 뭐 견인할 변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있다가 이제 뭐 달러 강세도 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재료를 한 번 더 이제 올라선 것 같고요. 근데 그 일본 해외 증권 투자는 단기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엔화 약세는 사실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트렌드는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트렌드니까. 예, 일단 미국은 어쨌든 뭐 언제가 됐든 얼마 폭이 어쨌든 간에 긴축으로 갈 거고 유럽은 정말 긴축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라는 점하고 또 뭐 이제 약간 구태연한 얘기지만은 뭐 경상수지 적자 축소되고 뭐 셰일 오일 생산해서 뭐 수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재정 수지도 굉장히 빠르게 건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달러 강세를 상당 기간 지지할 것 같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외 증권 투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이미 다 가격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엔화 약세 베팅이 계속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하고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종료를 하고 긴축에 들어섰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이나 뭐 그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좀 안전자산 선으로 촉발을 하면서 이제 엔화 약세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달러엔 상승을 저지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105를 뚫었어. 그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맥스.
우리 역시 뭐 우리 전승지 연구원도 거의 여신급의 네. 음, 전스라다무스. 그렇지. 일시적으로 어디까지 슈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일단 거예요? 올해는 110엔 정도까지 110엔까지 예, 보고 있고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 갈수 갈 수 있다. 있다면 예,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미국이 그 저기 달러화를 줄일 텐데. 달러 예. 환수를 할 텐데.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추가로 갈 가능성은 변수들만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 백시맨 가면은요, 우리 그 주간 전망대 도쿄 가서 찍죠. 백수영 가면 그건 가도 뭐 돈 많이 안 들겠다. 도쿄 가서 찍죠. 뭐 우리 비행기 값만 대고 이제. 뭐 안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가. 우리 돈은 가도 돼. 이거 자 원하는 지금 965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원하는? 그러니까 사실 보고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럴 내년 줄 알았으면 말에 얘네다가 쇼트를 쳐놓을 걸 그랬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지만 네. 일단은 근데 사실 내년 말에 800원이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달러 원이 950원 가고 달러엔이 120엔 가고 뭐 그 정도 가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막 글로벌 유동성이 막 그러니까 미국은 긴축을 하는 와중에도 막 유럽이 돈을 풀고 일본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우리나라로 오고 그래서 원화는 혼자 막 강세로 가고 달러에는 계속 오르고 그런 시나리오인데 지금 미국도 긴축을 하고 다 지금 저성장 때문에 고민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할까 일단 생각은 되고 근데 일단 달러 원이 이제 원화가 그 상대적인 강세를 맞는 것 같아요. 크로스 통화, 그러니까 유로원, 엔원 뭐 이런 통화 대비해서는 이제 그 환율이 빠지고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달러 원에 대해서는 사실 달러 강세를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원은 잘 안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원이나 뭐 유로원이 빠지는 것도 어쨌든 속도는 좀 조절이 되면서 달러 대비는 원화가 다 같이 이제 달러 강세로 갈 때 원화도 이제 그 흐름은 같이 하되 폭이 좀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에 800원이 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다. 예. 그러면 그 동경 가서 찍는 거는 일단 좀 없던 걸로 하자. 한 800원 가면 갈라 그랬는데. 그러게요. 899원 정도. 아유, 그러면 아무 때도 못 갑니다. 그냥 국제 아래로 가면 갈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사실 그동안 이 시비가 보면은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예, 마리오 들어가기 전에 말만 이게 작년부터 뻥뻥. 마리오. 저는 근데 타이밍의 황제인 것 같아요. 딱 터트리니까 유로가 확 밀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옐런 의장이라든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보니까. 메인 토크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 향배, 긴축인가 완화인가 이 아주 이게 섹시하게 제목을 딱 뽑아 놓으셨네. 물음표가 우리 빠졌네. 작가께서. 물음표가 빠졌네. 물음표. 자, 추석 연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예. 사상 최저로 인하해서 0.05%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은 양적 완화고 미국은 반대로 그 테이퍼링이 좀 있으면 끝나갈 상황이고 그래서 유럽의 완화, 미국의 긴축이 두 가지가 글로벌 유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는 어떤 충격이 올지 사실 오늘 그거 보는 게 메인 토크예요. 그래서 오늘 김상훈 연구원을 모셨는데 그 유로존의 양적 완화부터 이제 그 얘기해 보죠. 왜 갑작스럽게 지금 유럽이 이런 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유럽이 경기가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네, GDP 그렇죠. 마이너스도 네. 탈피하고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네. 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아무래도 그 올해의 우크라이나 사태. 예, 이 부분이 유럽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럽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많이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뭐 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크림반도에서는 이미 분쟁이 한번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심리적이든 실물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뭐 유럽을 끌고 가고 있는 독일이 러시아랑 교역이 많습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맞아요. 겨울에 이제
그 가스를 가스. 많이 받죠. 많이 그래서 예, 지금 아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약간 날씨가 추워질수록 조금 좀 더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일단 휴전을 했지만은 협상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뭐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ECB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더 경기가 나빠지는 거. 독일이 경기가 나빠지고 독일이 물가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그쪽도 이제 그쪽이야말로 진짜 디플레 우려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디스인플레인 거고 네. 그쪽은 진짜 이제 디플레 우려가 있으면서 ECB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전격적으로 나선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그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예. 뭐 손을 댈 뭐 여지가 이제 내리죠. 없어버린다네 예. 이제. 예. 그럼 이제 양적 완화 쪽으로 앞으로 예. 갈 수도 있다 그러던데. 그럼 뭐 양적 완화를 하면은 지금 뭐 그게 영향이 좀 있겠어요 유럽이?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은 뭐 그 전에 문제 터졌을 때도 그렇지만 여기가 가장 문제인 게 이게 여러 나라가 뭐 좀 안 뭉쳐야 되는 나라들이 뭉쳐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식 QE 자산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미국처럼 국채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면은 어느 어느 나라 나라 국채. 국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ABS를 이제 유동화증권을 사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장에서 예상은 이제 ABS였죠. 근데 그렇죠. ABS가 또 유럽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그렇죠. 많지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커버드 본드를 같이 사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커버드 본드는 뭐 아시다시피 은행권하고 연결이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으면 그냥 국채를 사주면 되는데 유럽은 그게 안 되니까 커버드 본드랑 은행이 지금 또 남유럽 은행들이 아직까지 지금 비건전화가 안 된 은행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쪽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걸 이제 시중에 대출로 풀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드라기 총재가 사실 그동안 ECB가 보면은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 말만이 작년부터 말이었고 그래서 그 작년에 버냉키 쇼크 이후에 올해 테이퍼링 한다고 다들 긴장을 했는데 그 각 중앙은행들의 이렇게 대차대조표 자산을 이렇게 보시면은 패드는 그 테이퍼링을 한다지만 어쨌든 덜 사주는 거죠. 네, 사서 패드는 긴축한다는 패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작년부터 말만 하던 ECB는 실제로 보면은 자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제 액션에 나선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 혹시 그 양적 완화를 예. 국채를 예. 딱 돈을 가지고 국가별 이 GDP 비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씩 한꺼번에 동시에 다 사주는 방법은 없나? 좋으신 방법이라서 여기 얼마 여기 합쳐가지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자 지금 노스트라다밍큐 그렇게 부르대. 노시였어요? 500년 후를 지금 예상을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완전히 뭐 안 한다고 했지만 저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예. 그다음에 뭐 스코틀랜드 독립한다고 그런다며 투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그죠? 18일 투표 음. 예정이죠. 예. 다음에 유럽은 아니지만 유럽 바로 가까운 옆에 또 시리아 때리겠다 그러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유럽이 지금 경기가 좀 돌아서겠어?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양적 완화 해도 어려워? 예. 또 너무 양적 완화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저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총재님까지 네. 총재 자리 총재까지 넘보시는 그 그 자리는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한 방에 보내네. 유럽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의 순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어뒀기 때문에 그 돈을 빼가지고 지금 소비 살리겠다는 거고, 일본은 약간 그게 안 되니까 기업들이 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돈 좀 벌게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N 약세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 벌면은 그거 빼겠다는 거고요. 미국은 제조업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제조업을 키워놓고 걔들 돈 벌게 한 다음에 빼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유럽은 뭐냐면요. 일단 너무 흥청망청 쓴 거 요거 좀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제조업 좀 키우고
그래서 이 순서가 제일 나중입니다. 음. 근데 그 지금 그 순서도 나중인데 주변에 뺑 둘러싸고 지금 여건들이 안 좋으니까 유럽이야말로 굉장히 좀 불운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유럽이 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제가 유럽을 가보지를 않아서 잘 미안합니다. 모르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혹시 하여튼 민간 섹터 딜레버리징이 다 끝나진 않았다고 계속 봅니다. 진행. 예,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리고 10월달에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들 다시. 다시 해가지고 솔직히 저희는 그 드라기 총재가 그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뭐 립 서비스를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래서 땡겨서 너무 나왔구나. 땡겨서 나와서 저는 근데 타이밍의 황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막 되려고 그쵸. 유로 달러도 막 밀리고 있는 중에 그 사실 10월에 그 얘기가 나와서 되는 거거든요. 딱 터트리니까 유로가 확 밀리더라고요. 유로 약세도 원하는 바니까 드라기 그렇죠.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수출 경쟁력과 뭐 네. 디플레이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그래서 있는 방법. 독일 그 바이트만 총재가 워낙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는데 약간 내심은 이번에는 조금 뭐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독일 입장에서 제일 좋으니까 유로와 약세를 가는. 그리고 또 우리 딱 추석 되기 딱 전날 이제 그 발표를 해가지고 괜히 들뜨게 그렇게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근데 우리 추석 전에 마음이 발표한다고 들뜨는 거. 마음 불편하던데요. 불편했나요? 지금 설거지하면서 이거 빨리 저기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했다. 아니 제가 마음이 최근에 불편한. HSCI 홍콩 지수랑 유로스탁스 50 그 유럽 지수로 구성된 ELS를 좀 많이 가입을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개인적인 네. 지극히 이제 우리 개인적인. 유럽이 경기 회복이 그렇게 당장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그 가계 부문의 딜레버리징은 아직 한참 먼 얘기죠 그것도 거기는 진행은 많이 되긴 됐죠. 진행은 많이 됐고 근데 그게 이제 각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민간 대출은 계속 마이너스. 네, 맞아요. 계속 네. 마이너스.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로 같은데 가계 부문 딜레버리징까지 끝나야 사실은 다 끝나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미국 좀 보죠. 미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 뭐 이러고 사실은 내가 오늘 미국도 보고서를 한참 보다가 왔는데 뭐 양쪽 하나 종료 테이퍼링은 이제 곧 뭐 그건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거고 미국 채금리가 좀 올랐어요. 추석 연휴 우리 노는 동안에 우리는 노는 동안 전 세계가 다 노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 우리만 놀고. 너무 열심히. 미국 국채 금리 지금 금리 상승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공부해 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 혹시? 일단은 우리 초대 손님? 초대 좋아, 좋아. 손님에게 미국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꽤 낮은 수준에서 2.3% 4%대에서 있다가 네. 뭐 진짜 저도 놀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두 번째 자리대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2.5대로 올라섰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화 정책은 뭐 바뀌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좀 당겨질 수 있냐 아니냐가 지금 계속 논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죠. 예, 논란이고 그 와중에 이제 페드 내에서 소위 매파라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많이 커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옐런 의장도 예전에는 말은 이제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약간 조금 스탠스가 약간 매파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뭐 미국 그 금리 상승의 좀 하나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뭐 지표들이 또 뭐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등락도 하고 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있으면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 약간 생각보다 미국 금리가 안 올랐던 부분이 그 채권 이제 미국이 재정 건전화되면서 국채 발행은 주는데 채권 이제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부 약간 조금 이제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라든지 그런 것 이제 어쨌든 10월이 다가오면서 일부 약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된 게 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만은 아니고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같이 엮인 거다. 이제 결론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인데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우리 기존에 내년 하반기? 그렇죠. 하반기로 봤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땡겨지면 내년 상반기로 땡겨질 것이냐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투표를 먼저 네, 얘기를 해보고 예, 먼저 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그 연준에서 지금 점도표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트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그 내년 말에 이제 정책 금리는 원래 올해 초에는 1% 내년 말에 정책 금리가 1%가 될 거라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한 1.0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 말이 1%가 되려면은 분기에 한 번씩 만약에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0에서 0.25니까 내년 EQ에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옐런 의장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그 옐런 초보의 실수에 네. 기자분이 그렇죠. 테이퍼링 10월에 끝나고 나서 언제쯤 생각하냐 했을 때 around 6 months라고 6개월 얘기해서 한번 시장이 잠깐 네, 분위기에서 청했죠, 해본으로 그때. 이청했는데 그때 10월이 끝나고 6개월을 적용을 하면은 내년 4월 정도죠. 그래서 상반기. 다시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EQ쯤에 시작은 조금 빨리 할 수는 있지만 대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올릴 거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점 말고 그 전스트라다무스 전스트라다무스는 여기구나. 노스트라다민키는 우리가 무슨 이름을 일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러면 거기 전스트라 남편도 공유하고 여기는 그러면은 그 전산드라 해라. 카산드라. 좋은 의미 같진 좋은 않은데. 의미는 이야기해도 아니야. 믿어주지 않는다는. 카산드라 패러독스라고.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미국 경기가 가장 좋으니까 이제 내년 어떻게 보면은 옐런 의장의 말과 뭐 실제 경기 상황을 예측해 보면은 EQ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결국은 이제 투자를 지르고 그걸로 이제 산업을 셋업해서 물건을 파는 단계에 갔을 때 덜컥 걸릴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너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말이나 빨라도 내년 4분기나 돼야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저는 상반기 쪽에 가깝고요. 뭐 앞에서 중요한 말씀들 다 하셨으니까 일단 이제 유럽하고 일본이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테이퍼링 종료하고 긴축에 들어섰을 때 사실 뭐 유럽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 미국이 긴축하면 유럽도 따라하고 거의 다른 나라 따라가는 그런 기조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좀 쿠션을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좀 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가 완전히 막 심각하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뭐 EQ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 저는 아까 그 미국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경제까지 분석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미국만큼 행복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타짜를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한참 물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글로벌리하게 판을 키워놓고 그 키우는 판을 먹는 단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면 솔직히 너무 판을 너무 많이 키워놓은 거고 오히려 그때 되면 다이하는 국가들도 생길 것 같아서 중반기 한 6월 정도가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6월이면은 솔직히 2Q도 아니고 3Q도 아닌 상당히 애매한 시기거든요. 가끔 박쥐 예, 습성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박쥐 예. 습성을. 그래서 저는 뭐 행복한 미국이 뭐하러 뭐 지금 뭐 갑자기 뭐 상반기에 확 금리 인상을 해서 애써 키워놓은 글로벌 경제라는 판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 또 너무 늦으니까 그 중간 정도인 6월 내지 7월 정도 여름 때 보통 여름에 또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도 여름 때 사단이 났었고요.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도 기억나시겠지만 9월이었던가요? 신용등급 하향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하지 않을까. 그럼 사단이 나는 거. 차라리 8월에 해야지. 모든 증권 브로커들 다 그래요? 휴가 갔을 때. 아 그래요? 그럼 또 너무 이제 약발이 안 쓰니까. 예. 약발은 좀 있어야 되니까. 6월 정도 생각하고 너무 있습니다. 정교하다. 미국은 지금 가계가 딜레버리징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끝나가지고 위기 이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건전한 상태로 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가계가 건전화가 다 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도 괜찮을 시기까지는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보니까 고용률이 안 올라와 아직도. 실업률이 겉으로는 떨어지지만 그 U 몇이야? 그 U4인가 뭐 U6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실업급자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보는 거. 광의로 보면 아직은 떨어지려면 멀었고
고용률도 아직 안 올라오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경기는 좀 살리려면 주택 가지고 경기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주택을 지금 금리를 올려서 그럼 모기지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주택 경기가 또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충격을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 난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좀 천천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난 그래서 그 뭐 조금 원래는 연말 정도나 봤었는데 그걸 땡겨서 조금 앞으로 좀 가면 한 3분기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해봐야 뭐 그런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해서 조금은 견해는 난 저쪽이야. 미국 그 긴축을 하면은 뭐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 긴축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영향 각 분야별로 영향들이 어때요? 일단 우리 하여튼 우리나라 미친 영향 전반적으로 좀 한번 일단 좀 김상원 연구원이 봐주시고. 예, 오늘도 뭐 이 앞에 또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제 ECB는 완화를 했는데라고 이제 또 운을 띄우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을 많이 보기는 보죠. 뭐 주식이든 외환이든 미국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언제 하나인데 미국이 하는 거는 앞에서도 여러 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너무 좀 뻔한 스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는 지금 ECB가 완화에 나서고 있고 이어서 BOJ도 완화에 나서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돈을 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긴축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중국이랑 교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비중이 큰데 유럽이 중국이랑 교역이 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전에는 뭐 미국 잘 되면 우리나라 수출 뭐 IT주가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 보면 그냥 자기네들 제조만 좋고 자기네들만 좋고 우리는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국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그쪽 영향이 더 커져서 예, 뭐 일단 채권 금리 입장에서만 보면은 미국이 긴축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유럽의 완화가 그걸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상쇄해 준다. 예. 네. 거기는 이제 분야별로 좀 보죠. 네. 사실 뭐 경기 측면에서는 이게 양적 완화,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축소, 유럽의 양적 완화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어떤 큰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경기에 반영이 된 결과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를 살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경기의 어떤 변화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과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 내부적인 어떤 내수 경기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는 그들이 양적 완화 하든 안 하든 경기 회복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제가 곰곰이 뜯어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이 좀 그동안 키워놨던 걸 죽여버리면 우리가 대미 수출 많이 하는 뭐 IT 소비재, 뭐 그 LG 디스플레이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조금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럽 경기가 좀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살아나면은 글로벌 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가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으로 좀 갔었어요. 간 이유는 아실 거예요. 선진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비해서 이머징 마켓이 덜 올랐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상승 포텐셜이 컸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으로 갔었는데 만약 유럽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유럽과 비슷한. 그러면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도 안 좋고 그리고 엔화 약세. 당연히 뭐 경쟁 산업에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도냐면 일본은 롱이고 한국은 숏이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 때문에 뭐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본을 봐도 부정적, 유럽을 봐도 부정적, 미국을 봐도 부정적. 그리고 거기 그나마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중국 증시가 그나마 제일 센데 이 상태가 된다면 뭐 유럽과 그 수출 관계가 많이 포텐셜이 많이 열려 있는 중국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저는 뭐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이머징 마켓이 5% 정도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리고 선진국 시장이 2% 정도 올랐거든요. 미국 때문에. 근데 한국만 거의 못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만 좀 소외받는, 우리 주식시장만 소외받는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소외받는다. 예. 슬픈 얘기. 예. 한 시장은 어때? 참 좋은 얘기는 없네. 예. 네. 일단은 이제 달러 원 중심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빠지려면 이제 유로 캐리, 엔 캐리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긴축을 하는 가운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게 200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미국이 긴축을 계속 하는데도 막 신흥국 주식, 책 다 막 전체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3배씩 오르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때 환율도 빠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필두로 해서 신흥국이 정말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네. 지금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투자할 데가 그닥 없다는 게 그런 캐리 트레이드의 장세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긴축을 하면 긴축을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돈을 푼다고 해서 그 충격이 전혀 없고 달러 환율이 막 급락하거나 그런 것 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별로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좋을 거는 없다. 나쁠 것도 그래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는 나쁠 것도 나라들이 없지만. 있다는 좋을 것도 점에서는 예. 그러면 인버스 ETF 한번 사볼까요? 예. 이제 또 어느 정도 잘못하면 소리 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증시는 글로벌리 다 롱숏이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머징 마켓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오르긴 했지만 크게 조금만 한 2년 정도로 보면 다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롱숏 매매 외에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깨진 전략이 뭐냐면요. 추세 추정 전략, CTA라고 부르는데요. 추세 추정 전략들은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변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에이, 뭐 좋은 얘기도 없고 이제 2,100을 넘기도 힘들다고 누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던데 참 우리 ETF를 우리 주식 코덱스 200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슬픈 일이다. 너무 다 비관적. 그것도 고점에 물려서. 고점. 그래도 다행히는 레버리지 ETF가 아니었나. 아주 그냥 레버리지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본부장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자, 오늘 여기 이런 세팅에서는 처음 나왔죠? 예. 요 전에 세팅에서는 우리 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 뭐 오늘 전에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덕분에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시장에서 좀 색다른 컨셉으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정말요? 팬층도 있어요. 고정 팬도 있고요. 네, 팬레타도. 앞으로 자주 오세요. 예, 시장 참가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또 만나길 기대하면서 박수.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나와도 못 만날 거 아니야. 자, 이제 의신 인사이드 하죠.